이렇게 큰 오징어를 아시나요? 이 오징어는 동해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동태평양의 모든 오징어 종 중 개체수가 가장 많습니다. 페루는 대왕 오징어 생산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페루 어부들이 엄청난 양의 오징어를 포획하고 가공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페루는 매년 40만 톤에서 70만 톤에 달하는 대형 담수어를 어획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어획량의 50, 70%에 해당합니다. 2023년 페루가 어획한 거대 오징어는 6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배에 달하였습니다. 거대 오징어 생산량의 상당 부분은 수출될 예정이며 총 가치는 4억 2,9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페루에는 거대한 오징어를 잡기 위해 오징어 어업에 종사하는 약 1만 7천 척의 소규모 어선이 있습니다.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징어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PTA, 침보우스, 일로와 같은 지역에서는 어선 한 척에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가 탑승합니다. 페루에서는 트롤 어업이나 줄낚시를 이용하는 산업 어선들과는 달리 개인 어부들이 국내 오징어의 대부분을 잡아냅니다. 각 어획은 2일에서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오징어가 하루 중 가장 활발하게 물고기를 찾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부들은 여러 개의 갈고리가 달린 긴 낚싯줄을 사용합니다. 낚싯줄에는 살아있는 미끼 대신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금속, 릴리폼이 있어 오징어를 유인합니다. 이는 오징어를 유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출력, LED 조명을 사용하는 것은 일부 현대식 어선들이 오징어를 해수면으로 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오징어를 발견하면 어부들은 손으로 낚싯줄을 물속으로 던지고 매번 힘차게 잡아당깁니다. 오징어가 낚싯줄에 걸리면 잉크를 뿌리거나 저항하여 낚싯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빠르고 단호하게 끌어당겨야 합니다. 거대한 오징어를 앞으로 끌어올리려면 상당한 인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큰 오징어들은 너무 무거워서 두세 명의 선원이 갑판 위로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성수기에는 작은 배 한 척이 하룻밤에 500kg에서 1000kg의 오징어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갓 잡아 올린 신선한 오징어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분류, 냉동 또는 얼음에 보관합니다. 무게를 줄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오징어 머리 처리 및 내장 제거에 능숙한 직원을 보유한 어선들이 많습니다. 페루에서 대왕 오징어를 잡는 것은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배 한 척에 겨우 5에서 6명의 작업자만 탑승하고 그들은 거센 파도와 강풍, 밝은 조명, 그리고 비린내 나는 오징어 냄새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많은 어부들이 거대한 오징어에 휩쓸려 바다에 빠지거나 몸에 검은 잉크가 튀거나 심지어 오징어를 배로 끌어올리려다 부상을 입는 일이 잦다고 보고했습니다. 사고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어떤 항해 중에는 연료가 떨어지거나 전복되거나 파도에 침몰을 하여 며칠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또한 안전장비의 부족, 현대적인 통신기술의 부재, 선상생활 환경의 열악함은 모두 오징어 낚시가 페루 해안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가 된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오징어협은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페루 해안에 사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거대 오징어의 가공, 운송, 수출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으며 소규모 거대 오징어 어업 사업에는 2만 명이 넘는 어부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페루 해산물 산업의 상당 부분은 대왕 오징어로 수출되는데 중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징어 내장, 건오징어, 통조림 오징어, 생오징어 등으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페루는 매년 약 7만 톤의 수산물을 한국으로 수출하며 오징어 생산량은 약 1만 3천 톤에 달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오징어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페루에서 가공된 오징어 제품 또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피우라, 톰베스, 침보트와 같은 도시에 주요 오징어 가공센터가 생겨났습니다. 이 도시들에는 수출 전 오징어 다리와 오징어살을 냉동, 도축, 포장하는 수백 개의 공장이 있었습니다. 수출을 위해 거대한 오징어의 상당 부분이 먼저 조리되고 그 후 얇게 썰어 냉동 및 진공 포장됩니다. 매년 대왕 오징어 생산은 페루에 수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주며 이는 페루 전체 오징어 공급량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한 잉크 아트는 지역사회의 결속력과 마을 풍습을 보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페루의 거대 오징어 업의 엄청난 규모와 경제적 중요성을 넘어선 흥미로운 생물학적 신비와 기술 혁신의 세계가 있는데 해양 과학자나 지역 어촌 사회 외부에서는 이를 거의 탐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왕고징어는 크기가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무척 추동물 중 가장 복잡한 신경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루 해양 생물학자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동태평양의 일부 오징어 개체군은 피부에 생물 발광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심해어, 종에만 나타나는 진화적 특성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빛 생성 능력은 포식자를 교란하는 것부터 짝짓기 중 의사소통이나 야간 협동 사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광포라는 특수세포에서 생성되는 빛은 어부들이 야간어업 활동 시 활동적인 오징어 군집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어 더욱 집중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획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징어 먹물은 미식의 진미로 잘 알려져 있지만 페루에서는 과학자들이 오징어 먹물에서 생리활성 화합물을 추출하여 의약품 및 화장품 용도로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멜라닌, 항산화제, 항균제가 풍부한 페루산 오징어 먹물 추출물은 피부 보호 및 상처 치유를 위한 천연 대체품으로 시험되고 있습니다. 리마와 해안 도시의 여러 스타트업이 오징어 가공 산업의 풍부한 부산물을 활용하여 오징어 먹물 기반 생분해성 염료와 자외선 차단 로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제로 웨이스트 접근법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해산물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페루의 숙련된 어부들은 격동하는 바다에서 야간 오징어 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소나가 장착된 차세대 자율 드론이 모선에서 출격하여 공중과 수중에서 동시에 대규모 오징어떼를 정찰합니다. 이 드론은 탑재된 GPS 시스템과 통신하여 어부들을 가장 생산적인 지점으로 안내하여 광활한 태평양 해역에서 수사에게 소요되는 시간과 연료를 크게 줄여줍니다. 일부 드론은 오징어의 생물 발광을 모방한 소형 LED 어레이를 탑재하여 어부들이 낚시 바늘을 떨어뜨리기 전에 오징어를 배 가까이 유인합니다. 페루 오징어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개체군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연구원들은 어업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어획물에서 조직 샘플을 채취하고 유전자 바코드 기술을 적용합니다. 이 방법은 뚜렷한 오징어 개체군을 식별하고 이동 패턴, 산란지,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을 추적합니다. 이러한 거대 오징어의 생태와 이동 경로를 이해함으로써 어업 관리자들은 더욱 정확한 계절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주요 서식지를 남획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 외에도 거대 오징어는 침보테와 같은 페루 해안 마을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곳에서는 매년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상징하는 오징어를 기념하는 오징어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 축제는 오징어의 움직임을 흉내낸 전통춤, 오징어 요리를 선보이는 요리 경연대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을 장려하는 교육 워크숍으로 구성됩니다. 문화, 과학, 그리고 환경 관리가 생동감 있게 어우러진 이 축제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페루의 대왕고징어는 단순한 해산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고대 해양의 신비, 최첨단 과학, 그리고 해안 지역 사회의 문화적 중심지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이 특별한 종의 미래는 광활한 태평양 바다에서 전통과 혁신이 얼마나 잘 공존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들소고기는 미국 특히 북미에 위치한 들소 가공회사에서 점점 더 바람직한 상품이 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90년대에는 매주 3마리의 들소가 생산되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현재 식용식물에서는 매주 260, 300마리의 들소가 생산됩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많은 양의 들소고기를 사육하고 가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종류의 소와 마찬가지로 들소도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초식 동물입니다. 유럽인이 도착하기 전에 아메리카 대륙에는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이미 2,000마리로 줄어들었습니다. 들소가 완전히 가축화된 적은 없지만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대규모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버팔로와 대조됩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유타주 엔텔로프 섬, 알래스카주 사우스다코타주 커스터 주립공원, 캐나다 중북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야생 들소 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들소는 여름에는 연한 갈색, 겨울에는 짙은 갈색의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긴 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 길이는 6.6피트에서 11.5피트까지 다양합니다. 꼬리의 길이는 2인치에서 36인치까지 다양합니다. 평균적으로 무게는 701, 2205파운드이며 고기로 사육할 경우 무게는 최대 3801파운드까지 나갑니다. 키는 60인치에서 73인치까지 다양합니다. 길이가 최대 2피트까지 자랄 수 있고 짧고 구부러진 이 뿔은 수컷과 암컷 모두가 자신을 방어하고 무리 내에서 위치를 놓고 경쟁하는 데 사용됩니다. 들소를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목장 전문가의 인내심과 기술력이 필요하다. 들소는 반추 동물이므로 풀, 잎이, 뿌리, 관목을 식단으로 섭취합니다. 들판의 천연풀과 사육된 마른 풀은 이들 동물의 주요 영양 공급원입니다. 자연식품이 부족한 겨울철에는 헛간안에 집중된 농장이 신선한 풀, 집, 건초를 공급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들소에게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농부들은 수백 달러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들소를 키우는 방목장에는 일일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깨끗한 물통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수의사는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들소의 무게를 측정하고 동물을 자주 점검합니다. 농부들은 소를 대기실로 데려간 다음 사료 카트를 활용하여 소를 헛간으로 유인하고 분리한 다음 유압식 압착 장치에 넣습니다. 수의사는 귀 표시, 구충, 임신 테스트, 예방제 접종 등 다양한 수술을 수행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공정 운영 시스템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결과적으로 사용되는 젖소의 건강과 품질을 보장합니다. 농장이 이 절차를 일관되게 따르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들소를 사육하기 위한 전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하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수컷 들소가 짝짓기 권리를 놓고 암컷 들소와 경쟁할 때 지배적인 수컷 들소가 짝짓기를 할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들소의 번식기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들소는 일반적으로 9에 10개월 동안 임신을 하며 새끼를 낳을 때마다 새끼 한 마리를 낳습니다. 생후 처음 몇 달 동안 어미 소는 새끼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모유만 먹였습니다. 송아지는 발달에 필수적인 모든 영양소를 확실히 섭취하기 위해 모유를 섭취합니다. 송아지의 털은 일반적으로 성체소보다 더 유연하며 송아지는 일반적으로 성체소보다 크기가 더 작습니다. 걷고 달리는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합니다. 생후 처음 몇 달 동안은 아기 엄마에게 극도로 의존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먹이와 물을 찾고 잠재적인 포식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어미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이 강하고 주변을 탐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신체적,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주 서로 놀아줍니다. 송아지의 뿔은 생후 처음 몇 달 동안 털로 덮여 있는데 이때 송아지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털로 덮여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이 털은 점차 벗겨지게 됩니다. 들소는 이살이 되고 무게가 800에서 1200파운드 사이가 될 때까지 농장에서 자랄 예정입니다. 그 후에는 고기를 얻기 위해 도살되기 위해 식품 제조업체로 이송됩니다. 다른 유형의 가축과 마찬가지로 들소는 목적에 맞게 특별히 설계된 차량을 사용하여 식품 가공업체로 운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부들은 그들을 트럭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로 몰아넣을 책임이 있습니다. 운송 중에 발생하는 마찰의 양을 제한하고 들소가 부상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트럭 바닥에는 여러 겹의 지피나 톱밥이 깔려 있습니다. 또한 소들이 식품 공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편안하게 지내면서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트렁크를 열었다가 닫아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들소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각 트럭은 일반적으로 버팔로 한 마리에서 수십 마리까지만 운송합니다. 이는 들소가 이동되는 동안 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식품 공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시다면 들소를 옮기는 작업자들의 무사 도착을 기원하는 댓글도 잊지 마세요. 시장에 내놓을 고품질 원료를 제조하기 위해 인도적인 방식으로 들소를 가공하고 사냥하는 현대 식품 공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는 운송 경로가 끝날 때 발생합니다. 들소의 껍질을 벗기는 절차는 식품 산업에서 들소 고기를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피부를 벗기기 위해 작업자들은 방향성 곡선형 칼날이 있는 빅토리넉스 칼을 사용합니다. 고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뒷다리의 털과 껍질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진행합니다. 피부가 열린 후 손은 매달렸고 이어서 뒷다리가 절단되었습니다. 그 후 배부터 어깨까지 피부를 벗겨내므로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오염 물질을 확실하게 제거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육체가 깨끗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하려면 인내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들소 고기를 검사한 다음 식품 공장에서 추가 가공을 위해 준비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들소는 척추를 따라 두 개로 나뉘어 동물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구별되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일반적으로 리바이, 척 로스트, 생크와 같은 부위로 세분화되는 반면 두 번째 카테고리에는 옆구리, 라운드, 등심과 같은 부위가 포함됩니다. 스테이크의 일부를 보존할 목적으로 들소는 일반적인 12번째와 13번째 갈비뼈가 아닌 5번째와 6번째 갈비뼈로 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다음 고기를 더 분리한 후 더 작은 조각으로 자릅니다. 결국 뼈와 지방을 포함하여 남은 구성 요소는 국물이나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처리됩니다. 식품 공장에서 고기를 분리하는 과정은 고기의 개별 부위의 가치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최종 제품의 품질과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최신 개발 소식을 놓치지 않고 관심 있는 내용을 더 많이 탐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팔로우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하고 최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남기고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지금 보시는 고기는 북미 슈퍼푸드로 꼽히는 들소 쇠고기입니다. 들소 쇠고기는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맛으로 인해 높은 평가를 받는 붉은 고기의 일종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고급 레스토랑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개인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먹이 사슬 내에서 단백질, 철, 아연 및 비타민 B의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들소고기는 일반 쇠고기에 비해 지방 함량이 낮고 오메가3인 지방산 함량이 높으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쇠고기와 사슴고기를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단맛이 가미된 맛이라고 자주 묘사됩니다. 들소고기는 일반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굽고 볶고 끓이고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조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들소고기 가격이 예전에 비해 많이 올라 가격이 날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이는 천연 유래 제품에 대한 열망과 강력한 품질 관리로 인해 들소 고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사육 과정에서 부과되는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들소 쇠고기의 가격은 다른 형태의 고기 가격보다 훨씬 높습니다.